도로가 폭파됐다. 단순히 들었을 땐 큰 사건처럼 들리지만 이 속에 숨겨진 진실은 예상과 달랐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그것을 알아가게 된 여정을 이야기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해외 소식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공항에 도착한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공항의 에너지와 불빛,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활기에 차 있었다. 나는 호주 출신으로 주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는 조지 클락이다. 내 직업은 다양한 나라와 사람들을 만나게 했지만 이렇게 남북한이라는 독특한 관계를 탐구하게 될 줄은 몰랐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현대적이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우뚝 솟은 빌딩들 사이에서 간혹 국경이나 북한과 관련된 표지판들이 나를 다시 현실로 돌려놨다. 나는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 폐쇄된 사회, 정부의 강력한 통제,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상태. 그러나 나는 더 알고 싶었다. 왜 북한은 이토록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지 말이다. 다음날 나는 새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위해 준비했다. 남북 긴장을 다루는 비영리 단체의 요청으로 서울에 오게 되었고, 이들의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날 우리는 북한의 도로 폭파 사건에 대한 초기 브리핑을 받았다. 뉴스에 나온 폭파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곧 전해진 사실은 예상과 달랐다. 북한이 미리 통보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서울의 고층 빌딩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단순히 남한을 자극하려는 것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그들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쇼였을 가능성이 컸다. 며칠 후 친구이자 로컬 가이드인 지훈과 만나 이 주제를 더 깊이 논의했다. 그는 나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었다. 북한은 항상 강력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요. 그건 내부 통제를 위해서죠.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북한의 행동이 단순히 국제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대화는 서울의 평화로운 식당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북한의 내부 사정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텐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정부의 메시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했다. 며칠 후 나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정말로 압도적이었다. 남쪽의 활기찬 도시 풍경과 북쪽의 조용하고 어두운 대조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서로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곳이 단순한 물리적 경계선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갈등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호텔로 돌아와서는 비무장지대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었다. 나는 이 갈등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인지,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이 긴장을 넘어설 수 있을지 말이다. 매일 새로운 사실과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는 점점 더 복잡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도로 폭파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남북한의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평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계속 바빴다. 북한의 도로 폭파 사건 이후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동시에 한국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뉴스 채널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행동은 외부적으로 공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선전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발언을 듣고 나는 북한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남북한의 경계선이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만은 아니었다. 이는 심리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경계선이었다. 북한의 도로 폭파는 단지 남한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 내부를 향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강하다고 끊임없이 주입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남북한의 복잡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둘러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다.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전시된 사진들과 영상, 전투 장비들은 한국 전쟁의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분단의 역사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를 관통하는 문제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가족의 사진이었다. 전쟁 중 남과 북으로 헤어진 가족이 50년 만에 상봉하는 순간이 포착된 사진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기쁨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이 함께 녹아 있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도로 폭파 같은 사건들은 단지 정치적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처의 연장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날 밤 지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는 그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지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껴? 매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진 않아?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두려움? 물론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야. 항상 이런 식이니까. 대신 우리는 평소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어쩌면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어.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걸 보면 북한도 우리가 겁먹지 않는다는 걸 알 테니까. 그의 말은 내게 큰 울림을 줬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 그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범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비무장지대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도라산 전망대를 방문했다. 이곳은 남한에서 북쪽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다.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북한의 풍경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드문드문 보이는 건물들, 한적한 거리,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분위기. 그 순간 나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했다. 그들도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북한의 뉴스들은 그들의 정부가 만든 이미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북한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공격적이고 도발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였다. 그들은 힘과 통제력을 보여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체제를 끊임없이 주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보이는 건 아니었다.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정리하면 북한과 남한은 분명히 다르지만 동시에 매우 닮아 있었다. 결국 그들도 우리처럼 평화를 원하지 않을까? 며칠 뒤 나는 비무장지대 DMZ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인 판문점을 방문했다. 이곳은 남북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는 장소였다.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서 경계선을 넘어가 보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이곳의 긴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느낄 수 있었다. 판문점은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상 아주 작은 마찰 하나로도 폭발할 수 있는 압력이 가득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북쪽으로 다가가지 말라는 가이드의 경고가 반복되었고 건물 사이사이로 무장한 군인들이 엄중히 지키고 있었다. 그곳에서 안내를 맡은 가이드가 말했다. 판문점은 세계 유일의 정전 협정 구역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멈춰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경계선이 단순한 선이 아니라 얼마나 복잡한 역사를 담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이 선은 마음과 생각 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장벽이었다. 판문점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남북한 간의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만 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는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였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다시 한국 사람들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현지 대학에서 만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들은 북한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가족 같으면서도 너무 멀게 느껴지죠. 가끔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답답해요. 다른 학생도 한마디 덧붙였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주민들이 탈북해 남한에 온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들이 자유를 찾아왔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북한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였다. 묵묵히 서 있는 묘비들이 끝없이 이어진 광경은 마음 깊이 와닿았다. 현충원에서 만난 한 노인이 나에게 말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일 잃어버린 건 우리 민족의 연결이죠. 남북이 이렇게 나뉘지 않았다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추억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질문이었다. 과연 통일은 가능할까?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현충원을 떠나면서 나는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의 갈등과 분단은 단지 정치적 문제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일지도 모른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한 유명한 평화학 교수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강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죠. 이를 단순히 위협으로만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남북한 관계는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대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해와 공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거든요. 작은 대화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글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역사와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서울을 떠나는 날, 나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번 여행은 내게 단순한 탐방 이상의 의미를 줬다. 나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얽힌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한다면 언젠가 분단의 선도 희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자료 요약이 아니라 한국에서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작업이 될 것이었다. 보고서의 초안은 한국과 유럽의 방위 정책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은 방위력을 단순히 무기 생산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철학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었다. 나는 이 철학을 유럽의 방위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보고서 서두에는 이런 문장을 적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국방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속을 위한 철학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방위산업 공장을 견학하며 느낀 점들을 상세히 기술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생산 라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훈련이 포함된 작업 환경 등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를 대비한 준비태세를 보여줬다. 특히 공장에서 진행된 비상훈련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한국 방위산업 공장의 작업자들은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처럼 훈련받고 있었다. 이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런 준비태세는 단순한 생산 공정을 넘어서는 문제다. 또한 보고서에는 한국인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담고자 했다. 특히 지훈 씨와의 대화에서 배운 점을 강조했다. 지훈 씨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해준 이야기는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와 기술만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을 일깨워줬다.
한국에서 방위산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방위산업은 곧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명했다. 한국은 단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와의 협력, 그리고 자국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배우고 참고할 만한 점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방위산업과 비교하며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유럽 방위산업은 기술력에서는 뒤처지지 않지만 한국의 민첩성과 철저한 준비태세를 배우는 데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보고서에 한국의 방위산업 시스템이 단순히 위협에 대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유럽의 방위산업이 한국과 협력해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히 무기거래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철학과 태도를 배우고 이를 우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보고서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유럽 방위산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를 변화시켰고 이 보고서에 그 변화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출을 마치고 난 뒤에도 나는 머릿속에서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공장에서의 긴장된 순간들, 그리고 지훈 씨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내 일과 삶에 적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지훈 씨와 나눈 대화와 공장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단순히 보고서에 담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고객사인 유럽 방위산업 관계자들과의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돌입했다. 단순히 숫자와 차트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목격하고 느낀 것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프레젠테이션 초안은 이렇게 시작됐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공장을 둘러보고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방위산업이 단순히 기계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역사, 그리고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공장에서 목격한 비상훈련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로봇들이 멈추고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 가까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회의실은 유럽 각국에서 온 방위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약간의 긴장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확신도 강하게 들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뜨자 방안이 조용해졌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한국 공장에서 보았던 비상훈련 장면을 보여주며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곳 작업자들은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청중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기 생산 공장이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시스템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지훈 씨와의 대화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다. 한국에서 방위산업은 단순히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방위산업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훈 씨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전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야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한국인들은 방위산업을 단지 무기 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몇몇 청중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응에서 이 메시지가 단순한 통계보다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후반부에는 유럽 방위산업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을 제안했다. 유럽도 방위산업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생산 속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을 국가 생존과 연결된 더 큰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준비성을 우리의 시스템에 통합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럽 방위산업이 연구개발 R&D과 교육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며 나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우리는 단순히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철학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다가올 도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내 박수 소리가 퍼졌다. 청중들 중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와서 감사를 전했다. 한 고객이 말했다. 에블린,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데이터를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준비성과 철학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방위산업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나는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며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유럽 방위산업에 전달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경험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나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